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는 미국에서 교육과 외교 활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방법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분란과 대립의 한가운데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74살의 노인이 됐을 때 다시금 거대한 역사가 그의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고대하던 해방의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노스웨스트 거리. 이곳에 이승만의 사무실이 남아있다. 자, 이 집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 건물이 과거 이승만 대통령께서 독립운동 하실 때 구미위원부로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1940년대 이승만이 사용한 건물. 1939년 이곳 워싱턴으로 이주한 이승만은 재미한족연합회 주미 외교위원장직을 맡으며 임시정부의 승인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방이 찾아왔다. 그 해방을 맞이했을 때 그 이승만 박사님과 그 구미위원부 간부들이 여기에서 그 해방의 기쁨을 함께하면서 축배를 마시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 이 장소에서 해방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일본의 항복이 다가오면서 이승만은 하루속히 귀국하기 위하여 서둘렀다. 미 국무부와 전쟁부에 전문을 보내 귀국 승인을 요청했다. 당시 이승만은 극렬한 반공 반소 노선을 내세우고 있었고 미국 국무부는 이런 이승만의 입국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승만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미국 중남부 버지니아주 작은 도시 노포크. 태평양 전쟁 당시 미 극동군을 이끌었던 최고 사령관. 메가더 장군의 고향인 이곳에 그의 기념관이 세워져 있다. 메가더와 관계된 모든 문서들을 모아놓은 자료실에 이승만 관련 기록이 보관돼 있다. Within this box, containing the correspondence from 1945 through 48, you'll find the earliest correspondence between Syngman Rhee and General MacArthur. 이승만이 메가더에게 전보를 보낸 것은 귀국 문제 때문이었다. 조속한 귀국을 위해 미 군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당시 미 국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승만에게 메가더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승만의 편지엔 간절한 심정이 담겨져 있다. 그에게 메가더는 강력한 후원자였고 메가더는 그런 이승만에게 귀국길을 열어준다. 해방이 되던 그때 임시정부는 중국 중경에 있었다. 미일 전쟁이 터지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며 우리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고자 준비해온 임시정부는 이곳에서 해방을 맞는다. 험난했던 한일 독립투쟁이 이제 끝난 것이다. 그리고 감격의 귀국길에 오르며 한 장의 사진을 찍었다.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우리가 조국으로 돌아간다. 그 전날 찍은 거니까. 귀국 전날 거기서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거의. 그래서 그 임시정부 요원들 또 거기에서 일하던 우리 동지들 전체 거기에 매서 사진을 거기에 찍은 건데 그때는 상당히 그 흥분된 그런. 어제 아침에 동경을 떠나서 어제 오후에 서울에 와서 내려서 내가 소문 없이 이렇게 온 것은 무슨 비밀 관계가 있거나 무슨 정당 연락으로 온 것이 도무지 아닙니다. 하지만 고국 땅을 먼저 밟은 것은 이승만이었다. 1945년 10월 16일 이승만은 임시정부 요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였다. 3일 후 다시 남한을 통치하고 있던 미군정이 마련한 대대적인 환영식이 열렸다. 5만의 인파가 참석한 가운데 군악대까지 동원된 성대한 환영식이었다. 이승만 귀국 직후 중앙청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승만보다 한 발 앞서 들어와 그를 소개한 이는 다름 아닌 하지 중장이었다. 자유신문 기사는 이날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세상에서 일본의 동양 전체로 해서 메가다가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하지중장이 제일 높은데 그 제일 높은 하지중장이 개걸음을 걷고 걸어오고 그 앞에 천천히 안내를 받아오는 사람이 이승만 박사예요. 얼마나 높으면 그렇게 그 안내를 받고 와요. 당시 남한 미군정 최고 책임자인 하지중장이 직접 이승만을 소개했다. Dr. Lee possesses great power in bringing peace and independence to Chosun. He has no hidden motives. As a matter of fact, he spent his entire career promot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He comes here on his own accord and has no affiliation with the military government. 이승만에 대한 하지의 예우는 각별했다. 그는 이승만이 연설하는 내내 옆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하지중장이 부동 자세로 탁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sit down, please. 그냥 땡서 하더니 옆에 아유 그 제일 높은 하지중장이 땡서 그러고 이렇게 앉는 걸 보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야. 그런 인상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1시간이 넘어 회견을 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11월 23일 김구가 이끄는 중경 임시정부 요인들이 도착했다. 그러나 미군정이 마련한 환영 행사는 없었다. 아무도 안 왔지. 내가 제일 먼저 가는데 그저 제일 먼저 내가 갔어요. 가서 만났는데 아무도 안 왔어.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그 김구 선생이 경계정에 도착했다는 거를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 주미 외교위원부 위원장 이승만과 임시정부 주석 김구, 이들에 대한 미군정의 태도는 너무나 달랐다. 미군 몇 사람하고 미군 집차 몇 대밖에 우리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미군 장교들 몇이하고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어. 그 우리가 그 가지고 갔던 태극기를 흔드는데 그때 그건 흔들지만 안 나온단 말이야. 미군 현병들이 그거 뭐 힘 뭐 흔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귀국 당시 이승만은 개인 자격으로 돌아왔다. 그는 남한의 많은 정치인 중 한 명일 뿐이었다. 그러나 미 군정은 극진히 대우했다. 이승만이 당시 이곳 도남장에 머물렀는데 하지는 이승만이 외출할 때 순종이 쓰던 리무진을 내주기도 했고 자신의 부관 스미스 중위를 임시 전속 부관으로 임명 시중을 들게 했다. 이승만의 경호 또한 미군정이 담당했다.
from August 미군정은 왜 28, 이승만을 특별히 대우했던 것일까? This is the office diary of General MacArthur, and it goes from 1942 all the way through 1949. Lists everybody that came to see the general. 하지의 상관이자 남한은 물론 극동아시아에서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던 메가더의 메모장을 보면 이승만을 임시 대통령이라고 적어 놓았다. 임시 대통령 이승만.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 해방 직후 이승만에 대한 미 군정의 환대와 예우는 실로 각별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한 이승만에 대해서 미 군정은 다른 어떤 정치 지도자들보다도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 극동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의 메모장을 보면 이승만을 임시 대통령으로 기억하며 예우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임시 대통령 이승만,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태동의 역사가 얽혀 있습니다. 중국 상해시 1919년 이곳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가 시작된다. 허름한 주택가 좁은 골목 안 작은 2층 집이 임시정부 첫 번째 청사였다. 3.1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임시정부는 규모가 작고 초라했지만 의정원과 행정부 등 정부 조직 형태를 갖추고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준비했다. 손병희, 이동영, 안창호 등이 주축이 된 임시정부는 국무총리와 장관 등 정부 강요들의 인선 작업을 시작했다. 이때 임시정부가 주목한 이가 이승만이었다. 다른 요인들과 달리 미국에 거주하는 이승만. 임시정부는 이승만을 국무총리에 임명한다. 필라델피아 한인 자유대회를 준비하며 재미 한인사회 독립운동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던 이승만은 1919년 4월 15일 자신이 임정 국무총리로 임명됐다는 전보를 받는다. 그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유명 인사가 돼 있었던 것이다. 당시 그의 나이 45. 그는 한인 사회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인정받는 최고의 엘리트였다. 미국 동부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손꼽히는 프린스턴 대학. 2명의 미국 대통령을 배출한 이 대학에서 이승만은 미국 22대 대통령이자 당시 총장이었던 윌슨과 각별한 인연을 맺으며 박사 과정을 밟았다. 프린스턴 대학의 고서자료실에는 이승만의 학위 논문이 보관돼 있다. 그가 36살에 쓴 논문이다. This is Syngman Rhee's dissertation from 1910, the original copy that he submitted. And this is the alumni file on Syngman Rhee, which contains all of the university archives collected material on him. 식민지 조선에서 온 유학생 이승만이 국제법상에서의 전시 중립과 미국의 역할을 분석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이다. 그는 불과 2년 만에 이 박사 학위를 수료하였다.
No, it was no less exceptional then than it would be today. For instance, if someone was to come to Princeton today and earn a doctoral degree, it'd take anywhere between 5 to 7 years. Less, even if they had a master's degree, as he had when he came, it would still take between 3-5 years, depending on the topic and depending on what they wanted to study. So 2 years is very impressive. 한국인 최초의 미국 박사 이승만. 프린스턴 대학에 오기 전 이승만은 명문 하버드 대학에서 1년 반 만에 석사 학위를 마쳤는데 그의 성적표를 보면 서양 역사, 정치학 관련 과목이 주류를 이룬다. 그의 관심사는 일찍부터 국제 정치였다. 그리고 프린스턴 박사학위 지원서에는 자신의 장래 희망을 교육과 선교 사업이라고 적어놓기도 했다. 장차 조국에 돌아가 서양 문명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유학 시절 이승만의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승만이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그때 이곳 페리부두에서 조선 독립운동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 일하던 미국인 스티븐스의 암살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1908년 3월 23일 저 시계탑에서 북쪽으로 한 20야드쯤 이 장소가 장윤환 의사가 스티븐스를 저격한 장소입니다. 스티븐스는 일본 외교고문으로 일하며 일본의 통치가 조선인들에게 행복한 일이라 선전하며 미주 한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었고 장인환 전명훈 의사가 그를 저격하기에 이른다. 황인종이 백인 외교관을 쌌다 누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황인종이 그 당시 인간도 아니었다고 이 사람들 눈에는. 근데 어떻게 황인종이 백인 외교관을 썼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이 사람을 린치하자고 그랬다고. 그 당시 벌써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는 한 500명이 모였다고. 스티븐슨 저격 사건은 재미 한인들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일제 침탈에 항거한 독립투사 장인환 전명훈. 한인 사회는 두 열사를 위한 대대적인 모금 활동과 재판 준비에 착수했다. 그리고 장인환 전명훈 재판을 위해 이승만을 찾아 도움을 청한다. 하지만 이승만의 반응은 냉담하였다. 이들의 재판 통역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당시 국내외 조선인들에게 독립의 열기를 불어넣었던 이 사건. 하지만 이승만의 생각은 달랐다. 미국인들의 여론을 살피고 있었던 것이다. 2명의 한국인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친구인 스티븐스를 사살하였다. 이 살해 사건은 일본의 선전기관들이 한국 사람들을 흉도이고 최악의 악당이라고 묘사하는데 대대적으로 이용되었다. 일제에 대한 분노와 나라를 잃은 절망 속에 고통받던 그때 필요했던 건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독립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들의 투쟁에 회의적이었다. 이듬해 1909년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그는 미국 여론의 악화를 걱정했다. 안중근이 일본의 거물 정치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이렇게 되자 미국 신문에 한국 사람들은 잔인한 살인마들이며
무지몽매하다는 기사들이 가득 실리곤 하였다. 어떤 학생들은 한국인인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교수는 나를 무서워해서 만나주지 않았다. 안중근, 장인환, 전명훈 이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식민지 조선에서 최후의 방법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장렬하게 싸운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프린스턴 출신의 박사 이승만은 이들과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테러 행위이며 미국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승만의 생각과 행동은 당시 조선 독립을 위해 싸우는 독립운동가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승만과 상해 임시정부.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임명했던 상해 임시정부는 미국 박사 이승만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순탄치만은 못했습니다.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독립투쟁을 준비하던 상해 임시정부. 그러나 미국의 이승만으로부터 날아온 편지는 임시정부 요원들에게 충격이었다. 국무총리로 임명된 이승만이 자신을 프레지던트, 즉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자신이 대통령임을 알리는 우편엽서, 홍보물 등을 만들기 시작했고 각종 공문에도 대통령 직함을 고집했다. 그는 유난히 대통령이라는 직함에 집착했다. 당시 임시정부에는 대통령이라는 직함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임시정부 요원들은 격분했다. 그리고 안창호가 사태 해결을 위한 편지를 보낸다. 이승만 각하, 임시정부는 국무총리 제도이고 어느 정부에나 대통령 직명이 없으므로 각하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 행사를 하시면 헌법 위반이며 신조를 배반하는 것이니 대통령 행사를 하지 마시오. 그러나 이승만은 취임식을 갖는 등 대통령으로 활동하며 대통령이란 직함을 밀어붙였다. 내가 대통령 명의로 각국에 국서를 보냈으니 지금 대통령 명칭을 변경하지 못하겠소. 만일 우리끼리 떠들어서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 소문이 세상에 전파되면 독립운동에 큰 방해가 있을 것이며 그 책임이 당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니 떠들지 마시오. 이승만은 자신이 대통령임을 자임하며 자신의 정치 구상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한인 자유대회에서는 조선의 독립 보장을 위해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청원하는 등 당시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했다. 1919년 4월 18일 신한민보에서는 미국식 국가 건설 계획을 선포하는 이승만의 주장이 실리기도 했다. 그리고 미국 정치를 본떠 대통령의 교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른바 준비론, 그리고 비인도적 행동을 삼갈 것을 주문하며 임시정부의 항일투쟁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이승만의 행동과 발언에 임시정부는 크게 분노했다. 이승만은 이 완용보다 더한 역적이요. 우리의 소중한 주권을 남의 날에 맡긴다는 게 이승만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방법과 달랐을 뿐 아니라 조직과 자금, 모든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다. In my recollection of the conversations I heard, that the provisional government felt that the power and
and the wealth should stay with the provisional government. Dr. Rhee felt that it should come to him because he had established the Korean, under the umbrella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he had established the Korean Commission in Washington, D.C. And so he felt that the funds should go to him. And that's where they had the disagreement where they came apart. 그리고 1923년 4월 임시정부는 중대한 결단을 내린다.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한 것이다. 임시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 말하자면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에서 결정된 그러한 모든 사항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즉 임시정부죠. 임시정부까지 부인한 바 사실이라. 그 탄핵안의 제출 주된 이유는 임시 대통령으로서 그 주된 근무지인 상해를 오래 떠나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 탄핵 제출안의 주 원인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대통령 면직과 함께 구미위원부를 해체하라는 명령을 받자 격렬히 반발했다. 독립운동 자금인 하와이 인구세를 여전히 자신이 관리했고 임시정부의 정통성까지 거론하며 쿠데타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임시정부와 결별의 길을 택한 것이다. (1932년) 상해 홍코우 공원. 일본 전승 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이 투척된다. 임시정부 윤봉길이 일으킨 거사였다. 이 의거는 중국의 한국인의 독립 열망을 알리고 침체돼 있던 항일 독립운동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윤봉길의 거사 소식을 접한 이승만의 생각은 달랐다. 이런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며 일본의 선전 내용만 강화시켜줄 뿐 한국의 독립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이때 이승만은 제네바 국제연맹회의에 참석하는 등 공식적인 외교 활동에 주력하고 있었다. 피차의 갈 길을 갔을 겁니다. 김구 선생으로서는 어떤 그 대중적 지지 기반이 없고 조직이 없는 상황 속에서 순교자적인 열렬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로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테러리즘이었을 것이고 어떤 그 순교자적 그 투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의회민주주의를 공부했고 외교를 공부했고 그 분야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이승만 박사로서는 그러한 테러리즘을 동의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는 외교 우선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중국 가흥시. 윤봉길 의거 이후 상해 임시정부는 폐쇄되었고 김구와 임시정부 요원들은 이곳에서 숨어 지냈다. 당시 김구가 숨어 지냈던 피난처. 这是金九先生遇到紧急情况逃跑的暗道。 일본군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며 버텨나간 김구와 임시정부. 처절한 생활을 감내하며 김구와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도 김구는 이승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김구가 이승만에게 보낸 한 장의 편지. 국제사회와 미국 외교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1930년대) 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세계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다. 김구의 중재로 임시정부와 다시 관계를 맺은 이승만은 해체됐던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고 활동을 펼쳐나간다. 그리고 재미한인사회의 통합조직인 재미한족연합회 외교위원으로 미국 언론과 여론에 한국의 사정을 알리는 선전호소 활동을 벌여나갔다. 1944년 이승만은 자신의 활동 상황을 적은 편지를 김구에게 보냈다. 여기엔 미국 최신청에서 발행한 태극 우표가 동봉돼 있었다. 이 우표는 이승만의 외교 활동의 결과 얻어진 하나의 성과물이었다. 이승만의 길과 김구의 길. 그들의 목적은 같았지만 갈 길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일본을 공격하기보다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이승만은 결국 임시정부와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방이 가까워 오던 1945년 이승만은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미일 전쟁 이후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그는 이제 임시정부와는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합니다. 해방이 된 뒤 미 해군 군함 미주리호에서 열린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식. 이날 미국 대표로 항복문서를 받아낸 이가 일본 점령군 최고 사령관 메가더였다. 태평양 전쟁을 미국의 승리로 이끌었고 이후 한국 전쟁에도 참전했던 미국의 전쟁 영웅 메가더는 고향 버지니아주에 잠들어 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 반소주의자였던 메가더는 해방 직후 한반도 처리 문제에 있어서 미 국무부와는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다. 당시 극동아시아 최고의 권력자였던 그가 소련과의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태평양 지역에서는 메가더는 타치할 수 없는 뭐라고 얘기해도 할 수도 없는 존재였거든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정권은 메가더 참 정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메가더대로 움직이고 의견이 달라도 그거 상관없이 했고. 당시 귀국길이 막혀 있었던 이승만은 메가더를 주목하고 메가더를 설득해 나간다. 이승만은 해방이 되기 이전인 1945년 7월부터 여러 차례 메가더에게 전보와 편지를 보냈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강력한 반공 노선을 메가더에게 전달하였다. 이승만의 이러한 생각은 메가더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당시 메가더는 미국 정부로부터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점령군으로서 동아시아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런 메가더가 이승만에게 화답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승만의 귀국길에 자신의 전용 비행기를 내어주며 이승만의 귀국을 도왔다. 결국 미국 정부가 맡고 있었던 이승만의 귀국 허가는 메가더의 보증과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워싱턴에서 하와이로 여기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귀국길에 오른 이승만은 괌을 거친 뒤 바로 서울로 가지 않았다. 그가 향한 곳은 일본 도쿄였다. 도쿄는 일본의 전후 처리를 맡은 미국 극동군 사령부가 있는 곳.
메가더가 바로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이때 3박 4일간 도쿄에 머물렀다. 그는 무엇 때문에 도쿄에 들른 것일까? 이때 이승만이 만나고자 했던 이는 메가더였다. 귀국 전 두 사람은 2번 이상 만나 회담을 가졌다. 남한의 정치 지도자 이승만과 극동아시아 최고 실력자 메가더, 이들이 이승만 귀국 전에 협의해야 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메가더는 임시정부가 아닌 남한을 이끌 새로운 정치 조직을 요구했고 그 임무를 이승만에게 부여한다. 이승만 박사는 10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조선 호텔에서 각정당 대표 200여 명을 초청해가지고 자주 독립의 역사적 단계를 의논하였다. 기대와 환호 속에 귀국한 이승만. 그는 미 군정과의 교감 속에서 좌우익 인사들을 아우르는 조직을 결성하며 다양한 정치 세력들을 설득해 나간다. 그리고 이곳 도남장에서 자신의 최대 라이벌 김구를 만나 설득하기 시작한다. 이승만과 김구. 과거 상해 임시정부에서 초대 대통령과 경무국장으로 만났던 두 사람은 26년 만에 다시 대면했다. 김구 선생은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일정한 존경심과 외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연상이었고 같은 고향의 선비였고 또 자기보다 학벌도 우수했고 또 김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열패감 같은 것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이승만 박사에게 공사석에서 형님 좋으신 대로 하시지요 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공을 내세우며 대결의 정치를 표방한 이승만과 민족 화합을 강조하는 김구는 길이 달랐다. 당시 미군정 보고서에 따르면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 되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었으며 최대 장애는 김구였다. 이승만의 정치적 행보는 당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사설 정보기관을 가동, 남한 내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는데 각 정치단체의 움직임에서 개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이승만은 정치권의 동향과 흐름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지금 우리가 해방 전국의 몇몇 그 유명한 정치인들을 머리에 들어올릴 수 있는데 그 어느 사람보다도 아주 질이 높은 아주 그 많은 그 정보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승만하고 다른 정치가들이 서로 상대가 안 됩니다. 다른 정치가들이 말이죠 이승만하고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승만은 자신의 극단적 반공 노선을 내세우기 시작한다. 1946년 5월 목포에서 이승만은 향후 그의 정치적 행보를 밝히는 중요한 연설을 한다. 공산주의자는 소련으로 보내야 한다. 가족의 일원이라도 거부하라. 공산주의자는 파괴주의자이므로 전부 체포할 것이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 남조선에 단독 정부를 세워 38선을 깨뜨리고 소련군을 내쫓고 북조선을 차지할 것이다. 이 박사하고 우리 백범 선생은 사이가 처음에 참 좋았습니다. 정말 허영허재하고 형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 백범 선생이 이 박사한테 형님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번 듣었어요. 그래 허영허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그때도 그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서 이제 의견이 갈리기 시작한 것이 어디냐면 이제 정부 형태, 단독 정부냐, 우리가 남북 평화 통일 정부를 세워야 하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생각이 갈렸어요. 거기서 그리고 완전한 해방에 대한 염원과 분단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한만의 이른바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정치 세력엔 등을 돌렸다. 김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남북이 각각 단독 정부를 세우면 반드시 이제 민족은 분열이 되고 민족 간에 상잔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수백만의 희생이 될 거다. 그러니까 피차가 단독 정부를 세우는 것만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것이 백범 선생의 일관된 주장이죠. 예. 이승만은 국내 지지자들을 규합하고 미국과의 교감 속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1948년 결국 총선거가 실시돼 재헌의회가 구성됐고 초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진행된다. 이승만. 드디어 이승만은 김구를 누르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선출된다. 나이맛 사람 대통령이란 영광스러운 이름을 내기가 대해주시는 것을 날로는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이리하여 각계의 여성 대표들이 보내는 하반 나중에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냐.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김규식 씨가 얘기했을 때 말하자면 역사의 심판은 내가 다 받겠다. 그런 걱정 말라라고 했는데 자기는 이승만 박사는 말하자면 자기가 택한 노선이 확실히 한국 사람에게 최상의 선택이다라고 이제 믿고 있었던 거죠. 처절한 독립투쟁을 통해 되찾은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둘로 나뉘어져 서로 다른 정부가 세워졌다. 그 논란의 역사의 중심에 이승만이 있었다. 그리고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 대한민국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었고 한반도의 역사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다. 또한 이날 서울 장충단공원에서는 이 대통령과 그의 탄신을 축하하는 대기원주회가 서울교향악단과 KBS 교향악단의 합동기원지로 우리 애국가의 작곡자이며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안익태 씨의 지휘로 베풀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건설을 위해 달려온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이 소용돌이 칠 때마다 이승만의 업적에 대해 칭송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엄중한 역사적 평가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그의 행적과 판단은 바로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역사의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이 주도한 역사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60년 전 이승만을 선택했던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그를 하야시킨 대한민국, 그 모두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속에서 끊임없이 국가적 비전과 반성의 좌표를 제시하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지금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셋째는